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졸리지 않으세요? 1시가 이게 점심시간 바로 끝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의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대면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이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더 이게 대면으로 할 때 덜 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제 매우 슬프다. 그리고 또 졸리기 딱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먼저 지방보조사 공모와 정산 절차라고 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보조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그 보조 사업이 이제 그 사업 종료 시기가 돼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집행에 박차를 가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26년도가 되면 또 그 지방보조 사업 새롭게 공모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교육은 집행보다는 이 정산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내년도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방 보조 사업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꼭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육부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표준안과 25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이 두 개만큼은 꼭 보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문제는 이 법률과 그다음에 관리 기준 이 두 가지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국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법도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관리 가이드가 나오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지방보조금을 대하실 때에는 여기서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이구나. 이렇게 단어를 치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보조금 용어를 말씀드리는데 지방보조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하시고 있는 사업비의 재원이 되는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교육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는 목적의 공공재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방, 보- 어,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원에 관해서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다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거나 또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적인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이 자기 돈으로 직접 집행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단체에 맡기는 사업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보조금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도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위탁사업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과 지방위탁사업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탁사업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윤이 들어가는데요. 지방보조금은 이윤이 없습니다. 비영리 사업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보다 이윤이 없어서 지방보조금은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통칭 지방보조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방보조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두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지방보조 사업자에 소속된 직원들로 볼 수 있었겠죠. 지방보조 사업자가 개인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법인이나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소속된 직원들로서 사업자를 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며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보조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육청부터 받아서 자기가 혜택을 보는 사람을 지방보조금 수령자 또는 지방보조 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혜택을 받는 자를 지방보조금 수령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돈을 받아서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1차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보조사업자가 그걸 해만이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한 교육청에서 이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를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 설명 말씀드리면, 가장 우리 주변인 교육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는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방보조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그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 누가 좋죠? 두 사람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지방보조금을 운영이 되니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니고 계시는 재학생분들. 재학생분들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됩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학력인정 시설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계세요. 통칭업자라고 부르는 분들, 예, 그분들도 지방보조금 수령자로서의 혜택을 받으십니다. 음,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니까 교복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들이 교복을 원하시면 이제 교복을 맞춰서 이제 입고 다니시는 시설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교복을 누가 지원해 주느냐? 지방보조금을 교육청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보내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교복을 입찰을 어떤 건 지역마다 다른데 입찰을 해서 전체 재학생 뭐 40명, 100명에 대한 교복을 일괄 맞춤해서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생마다 교복을 뭐 30만 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주시면 그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맞춰서 입고 오실 수도 있겠죠. 이때 지방보조 사업자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지방보조금을 재학생에게 나눠주신 거고요. 이때 재학생은 교복을 맞추라고 지방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됩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이라기보다는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교복을 맞추는 혜택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사업자와 수령자는 분리돼서 봅니다. 그럼 지방보조 사업자는 뭘 할까요? 교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정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맞추셨다면 교복 보여주시고 영수증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30만 원 단가 범위 내에서 30만 원 딱 맞춰서 교복을 맞췄다면 영수증만 첨부 받아서 그걸 끝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30만 원 미만으로 예를 들어 25만 원만 지방보조금 수령해서 교복을 마쳤다면 5만 원 반납받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산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교복을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 교복을 안 맞추시고, 교복을 맞춘 것처럼 서류만 꾸며가지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기관에다가 제출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정수급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고 또는 어, 지방보조금 교복 맞춤값 30만 원 반납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징계금 부과금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반납 받으셔가지고 해수 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방보조 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는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방보조 사업자는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지방보조 사업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운영의 일환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부정수급 등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면 지방보조 사업자가 1차적으로 지도감독 권한 행사하셔서 해수나 반납 조치 등 처분을 행사하셔야 되고, 정산 받으셔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 정산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제 지방보조 사업의 종료 시기가 다가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계속 지방보조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 계약 법령을 준수해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은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건 어려운 건 안 하실 테고, 수의 계약 등 이제 간단한 걸 하실 텐데, 지방 계약법에서 꼭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견적서. 그리고 그 물건이 납품이 되면 그 물건을 뭘 샀는지에 대해서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시라 그랬고, 그리고 그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세금을 납부하는 정당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받아 놓으셔야 되고, 통장에다 계좌이체를 내니까 통장 사본을 첨부해 달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좌가 이체가 되면 이체서가 첨부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게 다 계약 법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이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뭐 5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비를 집행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좀 더 깊게 이제 계약 입찰 과정을 밟아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 사업자가 이제 그걸 전부 다 아시는 기는 쉽지 않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공무원한테 좀 배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사업 계획 및 집행 시 단가는 지방보조금 지침이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반칙 단가를 적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지방보조금 지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 은 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웬만한 물품이나 비품 단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비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단가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 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가 원칙이고 현금 인출은 절대 금지다. 이제 예치 사업은 어차피 계좌 이체나 카드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비예치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학령된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비예치 사업들이 많이 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현금 인출을 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현금 인출은 안 돼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출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원본을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어, 어느 시도교육청에서는 뭐 원본을 교육청으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원본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보관하시고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보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5년 사업이라면 30년까지는 보관하시고 31년도에 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그리고 교육청 보태미에다가 저 정산 관련된 증빙서를 다 업로드해라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내려오는 교육청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교육청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도 교육청 보태미로 업로드한 서류는 최소화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출 관계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증빙 서류를 다 올려달라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카드 용량이 부족합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부 다 이 증빙서를 여기로 받기 시작하면 그 용량 문제로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보태미는 공시 시스템입니다. 회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보태미에 업로드된 서류는 사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본의 정합성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소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태미는 공시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회계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서류와 동급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 지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본을 첨부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어떤 시설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회계 시스템에서는 그
별도로 회계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ERP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또 써야 되느냐라고 항의하는 얘기도 많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쓰고 계시는 또는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관련 부처에서 쓰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 자체는 여러분들의 업무 시스템이고 교육청 보탬 및 공시 시스템은 교육청의 지방 보조금 상건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사항을 파악하는 수준의 법적 공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운영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자기부담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올해 1년 동안 논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기부금을 자꾸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금은 일종의 수익금이지 자기부담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을 진행을 하실 생각이라면 그, 자부담은 이렇게 그 지방보조사업자 단체의 교육비와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이제 지방보조 사업자의 자금하고 동일하게 어, 자금에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자의 해소를 위해서 사업 종료 시기에 무리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소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질문이 이제 11월 29일과 같은 교육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공모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뭐 29일날 들으셔서 안 들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되긴 하겠지만, 요거는 이번에는 29일에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이제 그 공모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하시는 이유는 지방보조금 법 7조 제2항에 따라서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방보조 사업자만 딱 지정해가지고 지방보조금을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 보면 두 개 이상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 보조 사업이라면 반드시 공모를 통해 지방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업만 제외하고 웬만한 건 전부 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일부의 사업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업들입니다. 법령 조례에서 여기는 지방 보조금을 무조건 지원하라라고 지정된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학령인정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학령인정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지방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니까 굳이 공개 모집을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학령인정 평생교육 시설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취득하면 무조건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 모집 필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텐데, 지방보조 사업자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국고보조 사업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는 3, 그리고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7로 지원을 해주라 라고 국고보조 교부 조건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시작을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공개모집할 이유가 없죠. 국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용도 지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시도교육청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민간에서 그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기부금으로 지방보조 사업을 뭘 해달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용도가 지정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고,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보조 사업 중에 이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오직 이 시도별로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에는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이 지방보조 사업자를 굳이 공개 모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체육회예요.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훈련 사업비가 이제 지방보조금 지정이 되는데, 제가 가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어느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국체전 대비 훈련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조금 사업 공모를 하시는데 자격 요건이 체육회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관할 시도교육청에 체육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도 산하에 시군구별로 또 소규모 체육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보조 사업은 이미 체육회라는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뭐 체육회 경쟁하는 다른 체육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대체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 없이 체육회는 바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체 불가능성, 그다음 지자체가 지속 수행. 지방 보조금은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민간 지방 보조 사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적 지방 보조 사업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청이 그 어린이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다가 지방 보조금으로 누리과정 교육 사업비라는 보조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업 수행자는 각 시군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보조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 시군구를 대체할 다른 시군구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대체 불가능성이 일환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자체가 운영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가 긴급 부득이한 사연인데 이런 건 주로 천재지변 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홍수가 깊게 났다 그랬을 때 그 홍수가 난 지역에 구호 물품 지원하는 보조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럴 때에는 굳이 공개 모집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역사는 홍수에 떠밀려서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게 있는데 공개 모집한다고 해서 한 달을 소요해가며 그거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긴급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해서 공개 모집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웬만하면 시도교육청 보조금 사업은 이제 학령 인형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라든가 행사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지방보조 사업자가 다양하게 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절차는 이제 사업 공고가 나오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시임이 선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 및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방보조 사업자로서 공고를 보시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공고문이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때 공고문이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 봐야 될 것인가입니다. 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뭐 세 가지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하고요. 교육청 보태미에 지방보조금 공모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만 보시면 내년도 공모 사업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꼭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은요, 공모 기간이 15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고가 나오고 나서 1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공개를 해야 하고, 그 안에 서류를 접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5일이 안 되면, 그 공고 기간이 15일이 안 되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이제 이 공고가 처음이 아니고, 이제 한 번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두 번째로 올릴 때에는 그 접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에 지방보조사업자 공고에 한해서 15일 이상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사업 신청서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교부 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될 텐데, 요게 법 시행령에서 이제 신청자 정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총 경비 및 신청 보조 금액, 자부담액, 사업 착수 및 완료 예정일을 꼭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업 계획서 하실 때에는 이 사업이 타당해야 되고요. 실행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대 효과가 명확해야 됩니다. 특히나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은데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사업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방보조 사업을 명칭을 작성을 하실 때에도 그 지방보조 사업 관리 예규에서 그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다음 네 가지 표현 방식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해달라는 거고요.
추상적인 표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웰빙 보조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순 비용성의 명칭은 지양한다. 뭐 인건비 지원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명을 표기해달라. 이제 그 뭐 학령인재 평생교육시설처럼 매년 단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일 경우라면 자신의 기관명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보조사업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종결 단어를 표현해달라.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교를 사용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 센터 운영, 그 복지관 운영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역량 제고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좀 동결적인 표현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이제 단순하게 지방 보조금과 자기 부담금만 있을 경우에는 이 양식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행안부 관리 가이드에 나오는 그 예시문이라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공모할 때 신청서 양식을 제공을 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은 지방보조금과 자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이 같이 재원을 어,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 칸에 음, 요 칸에 이 국가보조금이나 타 지방자치 보조금 사업명이 여기 칸을 하나 더 추가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매칭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방 보조금을 줬는데 교육청 지방 보조금 외에 국고보조금이나 뭐 시청이라든가 도청 또는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여기에 같이 끼어들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지방 보조 사업이 중복 수급됐다라고 해서 벌칙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당시부터 이 재원이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어제 같은 교육 시간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지방 보조 사업자께서 이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지방 보조금 지원 받았는데, 도청으로부터도 동일한 사업 이름으로 지방 보조금을 받은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5대5 매칭 사업이다. 7대3 매칭 사업이다. 뭐 6대4 매칭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40% 지원하고 도청이 60%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 지방보조 사업을 진행한다. 뭐 예를 들어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라고 하신다 그런다면 이 어버이날 행사 운영이라고 사업 명칭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도청으로부터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지방보조 신청서에 명확하게 밝혀주셔야지 시작 단계는 밝히지 않으시고 나중에 같은 사업 명목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 지원받으시면 중복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실 때 그런 거 신속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걸 좀 아리까리 하시면 이제 교육청의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첨부 서류도 이건 어디까지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첨부 서류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가 맞아요. 있다면 그냥 같이 테이블 위에 첨부해 주셔야 올려주세요. 됩니다. 저희가 치울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획서도 같이 내셔야 되는데요.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요 칸을 수정하셔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나 국고보조금 재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예산 집행 계획이에요. 예산 집행 계획을 작성하실 때 그 산출 기초가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보시면 에, 강의 재료비, 뭐 간담회 식대, 강사비가 어떻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이제 재방보조금하고 자부담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칸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그 재원도 하나 더 칸을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얼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실 때에도 그 매칭된 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도 포함을 해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사업자께서는 저는 도교육청으로부터는 1,000만 원 지원받았고, 도청으로부터는 1억을 지원받았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정산하면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교육청 1,000만 원에서는 뭐가 집행됐고, 도청 1억에서는 뭐가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산서에 어, 작성이 성실하게 돼 있어야 되고, 시작 단계인 이 사업계획서에도 그 내용들이 명확히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정산이라는 절차는 이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하고 완벽하게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집행계획서 작성하는 원칙으로 명확한 분류, 보조 비목, 세목 기준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되고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산출 기초에 단가, 수량, 횟수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대부분은 원, 명, 회라고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사람 수는 원, 원명, 단가는 원, 그리고 사람 수는 명, 또, 그리고 몇 번을 할 건지, 횟수, 이 원명회로 이렇게 밝혀주시면 되고요. 여기 어떤 분들은 막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2, 분의 1, 뭐, 루트 씌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산출기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명회로 해주시는 정도로까지만 해서 이 사업이 강의를 10번을 하는데 강사를 2명을 투입하는구나. 이 정도만 산출기초만 봐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산출기초면 돼요. 그리고 자부담금이 있는 지방보조 사업이라면 지방보조금하고 동일한 수준의 자부담금을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어요.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단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교육비 특별에게 예산 편성 방침 단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지방보조 사업자분들께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은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 선임이 되는데요. 그중에 민간위원이 다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의 4분의 1이니까 3명까지만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12명은 민간위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방보존관리위원회 심사위원 중에 여러분 단체에서 현재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활동하셨던 분이 지방보존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심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심사를 회피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면 지방보존 사업자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시면 기피 신청을 내셔야 돼요. 음. 아니, 뭐, 저희 쪽과 같이 활동했던 분들인데, 도움 되는데, 뭐, 왜 굳이 기피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조심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지방보존관리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민간 영역에서 교수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어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지방보존관리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지방보조 사업자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기억이 없는 분이 지방보존관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불이익이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시면, 기피 신청을 내주시면 지방보존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그분은 이제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교육청도 이제 그 이력 관련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빼긴 뺍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아시고 이제 뺄 사람 빼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피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그 이제 3년 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못하게 공정한 직무 수행에 방해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업무 수행을 회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 신분인 지방보존관리위원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지방보존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어, 어, 공적 업무 수행 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이제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심사하게 되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그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어쨌든 인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회피 신청서를 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심사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지방보조사업 선정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사업이 법령과 조례, 예산의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읽어보니까 지방보조 사업을 심사했던 심의위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지방보조 사업은 너무 허황되게 규모가 큰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부담금이 지방보조금은 매우 많이 받아가는데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논문 얘기가 논문에 나오는 서술 조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지방보조 사업과 관련돼서 자부담은 이건 자부담이 요구될 수도 있고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부담금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아, 너무 많은 자기 부담금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가 너무 허황되고 휘황찬란하다면 요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데, 어, 한 10번 정도 뭐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을 대해서 한국어 교육 수업을 하겠다 또는 부모 나라의 외국어를 알려주겠다 해서 바이올랭귀지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10번 정도 잡아주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막 100번을 하겠다. 1년에 12달밖에 없는데, 뭐, 차 빼고 포 빼고 하면은 이제 그 10달 정도 진행을 하는데 100번이나 할 수 있어? 너무 허황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정도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산정에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1,000만 원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산출 기초에 있는 금액을 전부 다 더하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또는 반대로 1,000만 원 신청하는데 2천만 원의 산출 기초가 나온다. 이상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 능력을 봅니다. 자기 부담금 실제 확보가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형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몇 명이고 회비가 얼마인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짜리 자기 부담금을 내겠다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우리 회원이 2만 명인데 1,000만 원 정도 자기 부담금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담금 능력이 있는지 또 봐야 되고 동일 유사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고 있지 않은지 중복 수급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일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 100%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같은 명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행사를 지원한다, 어버이날 행사를 주관하겠다라고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5천만 원짜리 지방보조금 교부받았는데 그 어버이날 행사를 가지고
관할 이웃에 있는 도청에 가서도 또 지원받으시고, 또 도청 산하의 뭐 기초지자체 시 지역에 가서도 시청으로부터 돈을 또 지원받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유일하게 이제 중복 사업이 아니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매칭 사업밖에 없는데, 매칭 사업으로 갈 때는 신청 단계에서 이 재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지방보조금이 얼마, 도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 자기부담금이 얼마, 재원을 추가해서 나누셔가지고 표시를 해주셔야 이 중복수급 여부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수행 배제의 벌칙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없으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단체인 경우에는 지방보조사금 심사하실 때 수행 배제 대상이라면 자동 탈락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방보조금은 시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 사업자 여러분들도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도 세금은 다 부과되고 있는 거 아시죠?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요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보조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교육감에게 그걸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안을 올리면 교육감님께서 최종 결정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교부 결정 내용이 교부가 교부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 방법은 공문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이제 어느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서 통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여러분들에게 교부 조건이 포함된 교부 결정 내용이 공문 통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지체 없이 통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에 보시면 사전 승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은 교부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한 형태로 집행하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신청서를 내셔가지고 최종 결정이 됐는데, 최종 결정됐다는 내용은 구두로 얘기 듣긴 했어요. 그래서 막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공문은 4월 1일 날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1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보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교부 결정이 되면 빨리 교부 통지 공문을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교부 결정 통지 공문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하셔야 돼요. 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사업 기간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적어 놓았다 하시더라도 교부 결정 통지 공문이 4월 1일자로 오게 되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경비는 발생했는데 그건 누가 집행해야 됩니까? 하시면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재원 부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교부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산이죠. 이제 정산은 이제 11월 29일 날 수업 들으신 분들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선정해서 이제 사업 수행을 막 하시고 이제 정산 단계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지방보조금을 잘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기간이 보통 결정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마지막 집행 일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이 정신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 보조금이 12월 31일이라고 해서 12월 30일까지 마구잡이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의 효과성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이 예를 들어 교육연수 프로그램다라고 하신다면 12월 24일 날 수료식까지 마쳤으면 사실은 그때가 사업 종료 시기로 받은 우방합니다. 12월 24일 날 수료증까지 다 나눠줬는데 새롭게 토너를 사실 이유도 없고 새롭게 기념품을 사실 이유도 없고 새롭게 연필이나 볼펜을 사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종이도 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다 실현되었다면 사업 기간과 상관없이 더 이상 쓰지 마시고 남은 집행 잔액은 성실하게 반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 많이 했다고 해서 뭐 감점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사업이 다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남기기 싫어서 12월 31일까지 쿠팡에다가 막 온라인 주문 넣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연도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어,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유튜버 교육을 시키는 단체였었는데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한 100만 원가량의 방송 장비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시더라고요. 물론 소모품이긴 하셨어요. 뭐 이제 뭐 전선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스피커 뭐 5만 원 이하의 소규모 스피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 어쨌든 수업은 다 끝났는데 심지어는 12월 31일에 주문한 거는 물건 자체는 실적은 1월 4일에 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주문을 12월 30일까지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구잡이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그 집행 잔액이 남으면 더 집행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반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정산 절차의 흐름은 어, 지방보조 사업의 완료가 되거나 지방보조 사업이 폐지가 됐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실적 보고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정산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12월 30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정산 보고해야 되느냐? 실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두 달 이내입니다. 12월 31일이라면 이제 2월 말까지 정산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내달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어, 이제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시설 중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제 학년도 교육과정에 맞춰서 뭐 2월 말까지로 정산 보고 날짜를 늦춰주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4월 말까지 제출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 운영평가하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한 달 정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라면. 근데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드리고 실적 보고서는 구성은 실적 보고서, 그다음 정산 보고서, 교육감 지정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제출이 되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교장 심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사업비가 2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어, 어, 교육청에서 보시기에 사업 계획에 당초에 없던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은 이거 민정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사업이 목적이 다 실현됐는데 굳이 12월 30일 날 새로운 물건을 주문해서 잔액을 털어내려고 하는 흔적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이제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해서 저희는 1,850만 원만 정상적인 집행으로 보고 150만 원은 비정상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하겠습니다라고 확정 통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150만 원을 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150만 원 중에는 이제 이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항목에서 이제 제출했더니 국고보조금 지원해줬던 그 지방보조사업자께서, 아니, 지방보조사업자는 거고, 그분들은 국고보조사업자겠네요. 에, 창의재단이라는 국고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저희 학교에 이제 그 가학영재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저희 학교가 지방보조금, 아니, 국고보조금 수령자였는데, 그 국고보조 사업자분께서 정산세를 받으시더니 그 버스 임차는 당초에 사업이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버스비 35만 원을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하시게 되면 이제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가 되면 정당하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인정 못한다고 하면 반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방보조 사업을 정당하게 집행했다 하더라도 당초에 사업 계획이 없거나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효과 없는 사업을 집행했다거나 무리한 집행이라고 판단이 되면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가 돼서 반납을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보고서 검토 핵심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서류를 맞추면 되는데 이제 내용의 적합성에 있어서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시기 어려우시면 사업 계획을 변경 신청하셔가지고 승인 받은 다음에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대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 경비 집행의 적정성에서는 자부담금을 당초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전부 다 집행하셔야 돼요. 지방보조금은 다 집행하시고 자기부담금은 집행 안 하셔가지고 지방보조금 다 썼으니까 반납 안 해도 되지 했는데 자기부담금 부분에서 그 비율만큼 반납하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꼭 다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증빙할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실적 보고서 이제 양식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시군구 지방보조금이 있다면 여기에 칸 추가하셔가지고 보조금 그리고 이제 뭐 시청 보조금, 자부담금 해서 여기다 칸 추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에서도 그 내역별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이나 뭐 시청 보조금이나 도청 보조금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하나 다 추가해서 같이 정산을 해주셔야 돼요. 교육청 보조금만 정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매칭 사업이라면 그게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교육청 보조금서 얼마 그리고 시청이나 도청 보조금서 얼마 자기부담금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증빙 서류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시면 집행 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 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이 정산보고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어, 정산보고 작성하신 다음에 그대로 증빙 서류를 다 첨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29일 날 그 말씀 드렸는데 어느 시도교육청 장학사님이 왜 내가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까? 정산서만 받으면 되지라고 저한테 항의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정산서를 작성한 내용만 가지고 정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안 했거나 너무 믿거나 그러는 거죠. 예, 증빙서류가 있어야 이 증빙서류하고 정산보고서하고 내용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는 교차 검증자가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딱 보시면 부동산과 그 종물 손박 항공기 기타 지자청이 지정한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 주실 때에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예요.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자산인데 이게 통상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육청에 논의 말씀드렸는데 지방보조금으로는 자산 취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요. 그래서 자산 취득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취득할 수 있다라고 교부 조건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산 취득하실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중요재산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요,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사용도 안 되고 양도도 안 되고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건물이나 이런 선박이나 이런 건 없으시겠지만 어 취득가액 50만 원 이상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 어느 시도에서 이제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신 전자출판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요자산으로 관리되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육감님들이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만약에 향후에는 이 지방 보조금이 점점 엄격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중요자산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중요재산으로 홍보하게 되면 이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건입니다라고 해서 재산 정보를 안내문 부착을 해주셔야 되고 담당 공무원은 어느 단체 이 지방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이 몇 종이 있습니다라고 공시해야 될 교육청의 의무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내용 연수가 닿은 날까지입니다. 보통 전자출판 같은 걸 예를 들면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8년 정도는 처분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 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교육청에서는
현장에 아직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근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중요재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재산은요 교육청에서 정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교부 조건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부 조건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수익금이 나와 있다면 그 수익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로 계좌에서 관리해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수익금 발생하지 않겠지만 뭐 입장료를 받는다던가 뭐 회비가 발생하는 지방보조 사업이 있다면 그건 다 수익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 신청할 때에도 수익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제시해 주셔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 교부 조건에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교부 조건에 붙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보조원 관리 교부 조건으로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부 조건은 가부터 마모까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정산 보고해 주셔야 돼요. 변경 절차는 이제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소액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교육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내용은 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했다 그러는데 앞에를 안 보신 거죠. 교육감이 정한 경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감이 정해주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 계획 없이 변경 승인 절차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방보조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교부 조건이 없다면 전부 다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업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 내용은 별 무의미하긴 한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정산 준비하실 때는 내 사업 계획서하고 지방보조금 그 집행 내역하고 비교하셔가지고 내가 사업 계획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을 했었나 그걸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은 자기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이해 충돌 방지임을 지켰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내부 거래를 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보면 어, 그 집행자는 그 영리 자신의 그 지방보조 사업자는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배우자 또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자신의 직계 존비속하고 영리적인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부 거래 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나 또는 교육부 지방보조금 매뉴얼에서도 그 임직원들이 운영한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 업체 또는 단체 내부 거래는 금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단순히 그 소속 직원과의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모든 거래가 이제 그 지방보조 사업자의 소속 직원과 또는 회원과 거래한 것에 대해서 내부 거래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보조 사업자의 그 소속 단체의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절대적으로 내부 거래를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내부 거래로 봅니다. 어떻게 그 범위를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지방 보조금 집행하실 때 결제 라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들어가고요. 대표이사나 본부장이라든가 지방 보조사업체 대표자는 그 내부 거래 범위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시청 교육자료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공동 주최자, 지방보조사업자 동그라미 센터인데 마름모 연구소와 공동 주최를 했는데 지방보조사업자도 아닌 공동 주최자인 마름모 연구소 소장한테 강사 수당이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내부 거래로 봐서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자는 무조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보조 사업 단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신 임원분들은 무조건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무를 기획하고 집행하시는 실무자분들도 이 지방보전 집행에서 어떤 영리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는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해소할 거 해소하고 이런 조치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저 대면 수업 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강사를 대표자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못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반 회원들도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시민단체분들은 회비만 납부하시는 일반 회원이 계시고, 그리고 그 단체를 경영을 책임지시는 본부장님, 이사님, 전무님, 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뭐, 이름이 어찌했든 그 경영을 책임지시는 실무 직원 그룹이 또 있잖아요. 임직원 그룹은 제가 강사수당 못 준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회비를 주면서 그냥 일반 회원분들한테는 강사로 위촉해서 그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강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적십자 회원인데 회비 내는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년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적십자에서 청년 강사로 활동을 한다면 저를 불러서 청년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분들 저한테 강사수당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드렸죠. 줄 수 있어요. 저는 적십자 경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회비만 내고 있는 일반 회원이에요. 그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단순 회원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그 경영에 책임지시는 임직원 실무그룹이나 임원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한 업체 단체는 또 안 되고요. 제가 뭐 작년에 떠들썩했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 학교에 학부모회가 있고 그 지역의 학교들의 학부모회가 연합해서 연합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그 학부모 회장님께서 이제 교육청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그 교육청 보조금으로 이제 그 연합 학부모회 임직원 간의 임원들 간이죠. 임원 건 직원이 없겠네요. 임원들 간에 이제 업무 추진비로 회식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연합 학부모 회장님 식당에서 연합폭동부 회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회식을 추진하셔서 내부 거래로 걸려서 이제 경찰에 고발되고 그 보조금이 회수된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부 거래예요. 예, 그래서 어, 단순 일반 회원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보조금 집행하는데 실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 온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앞에서 드렸던 사전 사용 승인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교부 통질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부 통질이 매우 중요하고 교부 통지가 늦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사업비를 보존해 달라고 사전에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교부 조건에 이 교부 통질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교부 조건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리고 교육감이 정하는 경비는 통상 운영비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보증 집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의 운영비는 간접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강사 수당, 대표적인 인건비죠. 하지만 그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드는 경비예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어, 교재를 샀어요. 소모품이죠. 대표적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 들어갈 때는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 경비라서 인정이 됩니다. 예, 교육하는데 강의실을 빌렸어요. 임차료죠. 대표적인 임차료지만 강의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강의 장소는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도 지적 경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교육 프로그램 돌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드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소속단체의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 이건 간접 경비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실질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고, 뭐 소속 지방보조 사업자가 기거하시는 사무실 렌트비, 이거 또 임차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장비의 수리비라든가 토너 구입비를 사용하는 것도 간접 경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행한 내용들 쭉 보시고 이게 간접 경비로 판단이 된다 하시면 얼른 아, 반환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보존관리기준 6조 3항에서 1년 미만의 사무임 직기 등은 임차료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 시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다 1년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로 다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감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유형자산 비목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자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교부 조건에 자산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취득 가격적이 50만 이상이게 되면 중요재산을 분류가 돼서 관리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증빙자료 하실 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용 카드를 사용했는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대표자의 결제를 득했는지, 그리고 원천 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에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수당 지급 시에 원천 징수했는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다 서류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29일에 주문 받았을 때,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이라 계좌이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은 아예 거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좌이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지방보증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걸어놓은 이유는 계좌 이체로 간다면 한 번 더 걸러놓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급 거래를 아니 지급을 거절을 하면 계좌 이체도 막히기 때문에 돈이 나갈 이유가 없는데 지방보증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돈은 이미 나간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 제한을 건다는 의미지 이게 계좌 이체는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보증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업이 여기 이 중에 어느 하나에서 써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애 학생에 대한 직업기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의료 교육이라고 하죠. 안마 시술소 같은 데서 안마 교육이라든가 이런 직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는 지하본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하려면 장소가 여기니까 여기에서 비용이 집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보존 전용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얘기하셔서 교부 조건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예외 업종을 미리 좀 정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지방보조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꼭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도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아서 집행하지 마시고요. 그 원천 징수를 어떤 분들은 뭐 한 달간 강사 수당이 나간 것들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 날 한꺼번에 그 원천 징수를 한 건을 집행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홍길동이가 강사 수당 얼마 받아서 얼마 나갔는지 남승환한테 강사 수당 얼마 줘서 지방소득세로 얼마를 뗐는지 이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천 징수를 확인하는 것은 남승환과 홍길동의 강사료가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수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그분들의 특별 강사냐 일반 강사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액 대비 총액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안 되고 남승한 강사한테 강사수당 주는 날이면 거기에 원천징수 바로 공제해서 그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를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서 첨부돼서 한 건으로 물려 있어야 돼요. 남승한, 홍길동이 같은 날 나갔다. 그렇다면 그건 한 건으로 묶어서 원천 징수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내내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강사 수당이 1,000만 원 나갔으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건건히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항의 전화 받는 것이 이런 겁니다.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매월 10일에 납부하는데 기타 소득세는 이와 다르게 발생할 때마다 납부한다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도요. 그 날에 같이 납부해도 돼요. 어. 다만 다음 달 10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납부하라는 납부 기한일 뿐이지 이것이 꼭 무조건 10일이 납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원천 징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보시면. 그리고 이제 징빙 명확성은 이렇게 품위서가 있어야 되고 지출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견적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받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업체랑 거래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실을 꾸민다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는데 여기는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어.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 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종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가 나올 겁니다. 이분은 이제 계좌이체 대신 카드로 결제해 주셨는데 예, 계좌이체서나 카드 매출점표 붙여주시면 되고 뭘 샀는지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면 깔끔하게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하면 되고 강사가 수당 나갈 때에도 품위서와 강사 이력서 있어야 되죠. 강사 이력서 왜 있어야 되죠? 예, 이분이 일반 강사인지 저기 특별 강사인지 그 강사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이력서 써달라고 하셔야 되고 지출계획서 있어야 되고 청구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청구서를 내주시면 이제 개대체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와 주민소득세, 저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제 납부하시면 되고, 강의 장면 사진이 있으면 찍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서류 하나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방보조 규모에 따른 정상검증 강화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3억 원 미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하시는 것은 자체 정산보고서 내시면 그걸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방보조금이 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 필증을 받으셔야 돼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감사인인데 회계법인이거나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정산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정산 보고서를 검토해달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이상 없다고 도장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방보조 사업을 2개 이상을 수행하시면서 어, 같은 교육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 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셔서 회계감사 보고서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감사 보고서까지 첨부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건 위에 2개는 한 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이 3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준비사야 될 서류인데 요 10억 원 이상은 한 개가 아니고 한 개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당연하고요. 2개 이상이 합해서 10억 원 이상이라도 예, 회계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 회계감사 보고서는 그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 지방보조 사업자 자체의 전체 회계에 관한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부정수급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목적의 사용, 허위신청 증빙 위조, 교부 조건 위반, 자부담금 불이행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요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례도 이제 내용적으로는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자본 자산성 물품, 접이식 의자 11만 7천 원, 디카 30만 원, 노트북 구입 170만 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자산 취득이 안 되는데 자산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지적된 사례가 21년 경기도청에서 나온 검사 사례도 있더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읽어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오늘 목적은 집행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에 초점 맞춰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수급 적발 시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지방보조금 한수하고, 한수금의 최대 5%에 해당한 제재부과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하다 싶을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한수금이 발생할 때에는 최대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표도 있어요. 그래서 시도局홈페이지에 악성 납세 채무자처럼 악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단체는 이제 명단 공표가 있고요.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목적의 사용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최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가 기준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정산이 끝나게 되면 평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성과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 받으시는 거 있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유지표성 평가가 있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라 사실은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나면 그 지방보조 사업 자체는 다 폐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 1년마다 지방보조 사업을 평가를 해가지고 효율성이 좋으면 예산을 증액하는 거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성과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마다 이 지방보조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주기를 평가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럼 폐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유지 필요성 평가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절대 평가라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배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네요. 작년부터 그 평가에 대해서 상대 평가를 하도록 행안부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인데 누군가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가 같은 경우 예산이 깎일 수 있고요. 요지 필요성 평가로 가게 되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참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법으로서 이게 상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평가 프로세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내년 7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26년도 예산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2년 전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건 2년 전 걸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업은 내년도 평가에서 27년도에 예산 반영될 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보 공시 의무가 올해부터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 이상이 기준 금액인데 이거는 한 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25년도면 25년도에 교부받은 총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시할 의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처음으로 한번 올해 공시가 들어갔을 텐데 예, 한 개로서 500만 원 초과하는 지방보조 사업자는 수두룩 하실 테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면 상관없지만 100만 원, 4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돼버리면 이제 두 개 이상 하시면 또 5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공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매 회견도 종료 4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부터는 내년에 4월까지 공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어디에 공시합니까? 교육청 보태미에 공시 게시판에 하시면 됩니다. 공시는 의무기 때문에 안 하시게 되면 시정 명령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걸 계속 불이행을 하시면 이제 10%씩 삭감을 하게 돼서 최대 50%까지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위반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시면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시 의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예, 마치도록 하고요.